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오늘 시장 화요일 끝났는데요. 참 뭐랄까 조금 방향성을 못 잡고 또 심심하다면 심심하게 흘러간 시장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리스크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좀 완화되고 나서 뭐 호재도 악재도 계속 뭐 이렇게 얹고 가는 그런 느낌? 양 어깨에 곰 두 마리 앉아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수의 흐름만 살펴보자면 어느 정도 이제 큰 하락은 좀 멈춰가면서 하방을 좀 잡아가려는 움직임인 것 같고요. 네. 언제쯤 좀 반등이 나올지 우리는 그 시그널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실적에는 확실하게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적에 따라서 종목의 변동성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요거 잘 재가면서 매매 타이밍 잡아보셔야 되겠고요. 또 쉬어가는 타이밍에 같이 쉬지 마시고 이럴 때 내 포트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 오늘도 나만 믿고 따라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님 그리고 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화요일에 남이따의 문을 활짝 열어볼 거고요. 앞으로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시장의 흐름들과 그렇죠.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궁금한 내용들 모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는 어떠한 재료들이 이 일별로 계속 달라지고 빠르게 순환매가 되니까 잘 잡아야 되고요. 잘 해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랜만에 정부 정책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려봅니다. 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바로 이 주제입니다. 밸류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키워가는 분위기고 또 금융위 부위원장이 또 한마디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가 모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번 주 좀 밸류업 관련주들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 보험이나 은행 뭐 이쪽도 강하고 자동차 쪽에도 슬슬 이제 기대감이 실리는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제는 저 PBR이다 해서 모두가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또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 안에서도 차별화 그리고 선별적인 강세가 예상이 되는 만큼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똑똑한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여로 팀장께서는 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조금 더 기준이 까다로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그리고 뭐 매수 접근도 가능한 건지 살까요 말까요? 저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록 하시고. 좋아요. 예.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저도 사도 됩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번 이제 총선도 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꺾였겠거니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또 치고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우리 팀장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의기양양하게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네. 저도 앵커님 생각처럼 순항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말씀대로 이제 총선에서 이제 야당 쪽이 많이 이겼기 때문에 이 저PBR 관련해서 뭐 배당 소득세를 뭐 분리과세 하겠다 이런 뉴스 좋아요. 그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중립이지만 그냥 제가 이 대선이랑 총선 투표를 한 4번 정도 참여를 하면서 원래 이쪽에 이 서민들을 위한 소액 개인 투자분들을 위한 정책을 보통은 현 야당 쪽에서 취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치라는 거는 결국 이제 상대방과 이권을 두고 싸우는 거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거는 꼭 누가 이런 성향의 정책을 갖고 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은 움직이는 네, 거고. 그래서 네. 저도 지금 한 줄 평에 기간 조정을 맞췄지만 수익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맹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른 고위 관료분들께서 배당 소스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가이드라인 3월 말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말, 5월 말에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우리가 내놨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 기업들을 공시를 할 거고 페널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일본처럼 퇴출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 일본도 퇴출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퇴출하겠다고
하겠지만 이제 반발이 있겠죠. 어떤 소액 주주 연대라든가 아니면 뭐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제 배당 소득세가 이제 분리과세 되는 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야당이 많은 배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이거를 깔고 굳이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외국인과 기관이 내팽개 쳤어요. 그러면은 매수 의견도 말씀 못 드렸겠죠. 하지만 매수를 하겠지만 어떤 이 금융주에 나오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주주하는 정책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급을 이렇게 봐야 되나 봐요. 그렇죠. 저는 꼭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가 수익비나 향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으로는 저평가 면도를 갖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이 외국인과 기관이 사기 전에 기간 추정을 충분히 3주 정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한다. 근데 매수를 해서 연말까지 갖고 가기보다는 5월 말, 6월 말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법안을 통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다. 요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꼭 5월 말, 6월 말인 거예요? 우선 구체적으로는 뭐 5월 31일이다, 6월이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뉴스를 보고 이 홍보를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지킨 기업에 대해서 통보를 5월 말에 하겠다. 그 다음에 또 가이드를 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바꾼 세행 규칙은 6월 말에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행 법안 규칙도 이제 뭐 9월 말에 발표를 하고 뭐 ETF 출시 이런 것들도 이제 10월, 11월에 꾸준히 이어질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들어봤었고 또 일정상 또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정도 얘기하셨는데요. 김진환 전문가님 약간 컨셉이 겹치려고 그럽니다. 일정 얘기를 갑자기 팀장님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하려던 말을 또 다 하셔가지고. 아, 저런. 예. 이번 4월달 들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좀 그러니까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에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요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기업에 이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하겠다. 요 이슈로 20일 어제 KB금융 같은 그런 이 저밸류업 특히 이쪽 그 은행주들이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오늘까지도 김소영 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증권학회에서 이제 정책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 중 확정 발표하겠다. 요건 뭐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이제 기업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통합 프로그램까지도 개설하겠다. 인프라 구축이 5월 안에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적으로는 지금 데드라인이니까 5월이 나온 거죠. 예, 여기에다 이제 세제 지원 방안 같은 것들도 준비되는 대로 이제 발표를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정부가 지난번에 우리 총선에서 야당이 좀 이제 승리를 좀 강하게 하는 바람에 밸류업 같은 프로그램 이런 그 여당의 어떤 이 정책 섹터가 조금 좋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걸 강력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일정들을 보니까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이 완료가 되고 4분기에는 우리 아까 팀장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지수 연계 상장 지수 펀드 ETF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개발되고 상장이 다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2, 3, 4분기 일정이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이후에 이제 정책 추진력이 이게 약화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최근에 지원 방안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의지를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관련해서도 또 이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볼 거는 은행주, 금융주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슈 플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반도체 섹터가 이번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미용기기, 화장품 이제 조선까지도 나오는 모습인데, 반도체가 미국장의 슈퍼마이크 컴퓨터가 좀 삐끗하면서 엔비디아도 좀 무너지니까 반도체 특히 뭐 삼성전자 사야 된다 하면서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본주를 막 매수하고 급격하게 올렸는데, 이 반도체에 몰렸던 자금이 지난주부터 이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주 쪽으로도 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수급을 보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저희 뭐 이 밸류업 관련해서 뭐 대장 아니었습니까? 뭐 하나금융지주도 그랬고 메리츠금융도 그랬는데 수급적인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뭐 1월부터 계속 삽니다. 지금 보시면 매도가 얼마 없어요. 이번 4월 달에도 이틀 빼고는 거의 다 매수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또 이제 매도합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잘 골라야겠네요. 네, 그래서 KB금융은 조금 들어오고 또 기관은 또 사고 있고. 그래서 기관하고 외인이 계속 번갈아 주면서 사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반도체나 뭐 기타 조선 이런 쪽들 보다가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것들 보다 보니까 금융주를 놓친 거죠. 금융주도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어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한국증권학회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번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정부 규제보다는 건전한 어떤 시장의 압력을 통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좀 제가 봤을 때는 구두 발언을 좀 합니다. 제가 은행에 다녔었는데 네. 은행에서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그게 곧 법입니다. 그거 지켜야 되거든요. 권고사항. 차원에서는. 네, 맞아요. 그래서 압박이 좀 줄 겁니다. 예,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주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아무래도 재무, 그다음에 의지가 있는 회사들을 선별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수급적인 부분도 따라와주는 그런 기업을 저희가 이제부터는 선별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거의 뭐 저 PBR 쪽은 막 다 발굴해서 다 올렸어요. 막 네. 코스피 특히. 근데 코스닥도 좀 이제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곤 했는데 이제는 좀 선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4분기까지 계속 정부가 꾸준하게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걸 꾸준하게 계속 2, 3, 4분기에도 같이 정부랑 이렇게 기업이 같이 의지를 뭔가 이렇게 표출해낼 수 있을 그리고 재무가 좀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 왜냐하면 주주 친화 정책이 가장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회사들을 선별하자. 그래서 제가 일부 종목들을 좀 봤는데 아무래도 어제 은행주들이 좀 강했어요.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어제 1분기 실적 발표 제일 빠르게 한 회사가 JB금융지주거든요. JB금융지주가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고금리 이 기조는 미국 연준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7월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는 상반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고금리 수혜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시다시피 예대마진 관련해서 은행주거든요. 그렇죠. 뭐 증권사나 그다음에 생명보험 보험사들입니다. 그래서 보험 강했죠. 네, 그래서 실적 가지도 좋고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은행주로 저희가 안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밸류업 관련해서 고점 나왔다가 내렸다가 다시 고점 트라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차트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은행주 같은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궁금한 거 알겠습니다.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 저 PBR,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PBR 관련된 섹터별 종목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 수급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걸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포트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괜찮은 게. 그러면 그냥 한 바퀴 돌 때까지 5월 말까지 기다리면서 내 기회를 찾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많이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주식은 정말로 인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기 있는 오늘 태양광이면 또 태양광 가는 것처럼 태양광 그리고 또 오늘 또 시간에 가서 내일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관심이 가면 다 몰립니다. 후발주자분들, 개미분들도 저 간해군을 또 올라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제 금융사들이 반응을 좀 줬고요. 이미 지금 외인하고 기관은 이런 어떤 수급, 물론 뭐 여러 포트를 여러 가지를 담지 않겠습니까? 외인하고 기관도. 근데 이쪽도 지금 이미 좀 사고 있었어요. 은행주 쪽을. 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그런데 어떤 기관의 외인의 수급이 꾸준히 잡히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삼성물산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도 지금 고점 트라이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선별적으로 보시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밸류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고 매수는 매수인데 살짝은 조금 관점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제 손여루 팀장님께서는 그래도 정책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스윙 관점에서 영악한 투자가 필요하다. 김진원 전문가님은 이제 정책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실적도 받쳐주고 튼튼하고 안전한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그렇겠죠. 해요. 네.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영악한 투자를 먼저 해볼까요? 네, 확실히 탑픽은 맨 뒤에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PBR 섹터에서 탑픽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면서도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탑픽은 방송 말미에 공개를 할 거고요. 네. 저PBR 중에서는 저도 자동차 부품을 좀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자동차 섹터가 강달러 수혜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 좀 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매매를 못 하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차랑 기아를 매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인사이트가 틀렸을 때 현대차랑 기아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혹은 이제 주주환원 공시를 또 할 거니까 주주환원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매년 공시를 통해서 그런 기대감의 상승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은 확실하게 강달러 수혜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대차랑 기아발 이제 낙수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스가 있더라고요. 현대차랑 기아가 1분기 판매 줄어도 실적이 기대되는 이유는 당연히 전기차 판매 동향은 줄었지만 하이브리드나 뭐 그랜저, 뭐 지구온 같은 하이엔드 차량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판매 수치는 줄었지만 성장폭은 유지를 하고 있고 강달러 수혜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판단돼요. 하지만 저PBR 관련으로 모멘텀을 얻을 때 현대차랑 기아만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완성차 부품을 정말 유심히 봤어요. 근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완성차 부품이 최근 3거래일 동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완성차를 넘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수출이 날개를 입을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강경성 산업차관께서 테슬라 부품 생산기업 코넥을 방문하면서 올해 차세대 미래차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로 온기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3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서현 이화를 탑픽으로 뽑을게요. 내외장품 및 시트 전문 생산 업체인 서현 이화를 탑픽으로 뽑고 매출의 대부분이 현대차랑 기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L과 이제 화신을 좀 비교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재무제표를 보면은 연간 실적 향상폭은 서현 이화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도 가장 크고 외국인과 기관이 서현 이화의 쌍끌의 순매수세를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신이랑 SL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뭐 향후 이제 화신도 역시 동일하게 현대차랑 기아랑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폭발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의 이제 거래 대금이랑 수급 킹은 서현 이화인데 화신은 또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현대차랑 기아랑 이제 가장 가깝다, 밀접하다라는 걸로 약간 좀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고, SL이 좀 조용한 강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 기업은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과소 발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내부 정보는 모르기 때문에 가장 시장이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수급 동향을 파악했을 때는 서현 이화가 가장 좀 안전하게 탑픽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PBR, 그러니까 PBR이 좀 낮은 종목이 부품주 중에서도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못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면 우리가 반도체도 뭐 완성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자동차랑 비슷한 게 조선인데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도 사실 저PBR이지만 뭐 주주환원 정책 나온 기업이 하나도 없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완성차랑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PBR인 건 맞지만 주주환원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주주환원에 대한 약간 기준이 없는 것은 워낙 뭐 삼성전자나 뭐 삼성물산이나 뭐 조선이랑 이런 기업들도 PBR이지만 사실 유보율이 없거든요. 네네. 유보율이 있어야지 뭐 환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없는데 뭐. PBR만 단수 갖고 있는 기업은 조선기자재 단수 PBR만 낮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못했고 이제 뭐 삼성물산이랑 이런 기업들은 유보율도 있고요. 근데 완성차를 가보면은 완성차 기업들은 유보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 부품들은 유보율이 1000% 넘는 기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유보율이 1000% 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1000% 넘는다고 해서 이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이
이 저PBR 1이 PBR 1이 안 되는 기업,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률이나 단기순이익률이 15% 넘는 기업들, 뭐 유보율이 3,000% 넘는 기업을 의무적으로 해라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죠. 손해보험도 유보율 3,000%가 넘는데 강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저PBR인 건 있지만 이 기업이 꼭 주주환원을 갖고 주주환원 정책을 내보일 거다라고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권해드리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서현이와를 필두로 해서 3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싹 다 찾아보니까 저PBR이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기준으로 보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다음 김진환 전문가가 보겠는데요. 어느 쪽의 업종을 보십니까? 네, 지주사랑 금융사를 봤습니다. 다 PBR이 다 0.5 정도 수준 아니면 그 미만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쌉니다. 그래서 이 두 섹터를 좀 봤는데요. 우선은 뭐 CJ를 꼽아봤습니다. 우선 CJ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력이 좀 있어요. 올리브영 제가 여러 프로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CJ 올리브영이 이제 뷰티 앤 헬스 관련해서 요게 이 샵이 최근에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CJ가 이 올리브영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이쪽 관련해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CJ 올리브영의 구체적으로는 매출이 2019년에서 작년에 거의 2배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출액은 거의 3조가 돼요. 영업이익도 800억에서 4천억 중후반까지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CJ 푸드빌 같은 그런 자회사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고 그래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세 그런 것들도 초점 맞추시면 어떨까 하고요. 내년 PBR이 0.7배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싸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책도 이제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친배당 성향 같은 것들도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CJ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떨어져도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지주사 쪽 보신다면 이런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을 제가 증권사 쪽에서는 한번 꼽아봤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 기대 그러한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 당연히 0.5배 정도 수준이고요. ROE도 높습니다. 15% 수준인데 올해 1분기 지배순이익 관련해서 2,090억 정도에서 컨센서스를 한 17% 정도 상회할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PBR 0.87까지 15만 5천 원 갈 수 있다. 요런 제가 리포트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쌉니다. 그래서 요런 키움증권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이사회에서 주주환원책 강화한다 그래갖고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때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때 2026년까지 매년 3분의 1씩, 즉, 총 209만 주 자사주를 취득했는데 매년 3분의 1씩 해서 모두 다 소각하겠다. 그래서 배당 성향 같은 것도 높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주환원책을 좀 얘기해서 제가 이제 뒤에 JB금융지주를 얘기할 건데 주주환원율이 그 회사는 30%인데 여기 47%예요. 그래서 상당히 친화적인 정책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차트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JB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올 1분기는 전년 대비해서 6% 증가해서 1,732억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 ROE도 다른 어떤 은행주 비해서 괜찮아요.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연체율 추세도 지난 분기 대비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율도 33% 정도 계속해서 좀 늘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은행주 쪽에서는 JB금융지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다시 보자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었고 두 분 다 긍정적이지만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긴 합니다. 자, 손연호 팀장께서는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서현이화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지주사와 금융사 섞어가지고 CJ, 키움증권, JB금융지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어떤 종목이든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더욱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유튜브 느낌. 느낌 아니까. 느낌. 네. 네. TCK를 보내주셨어요. 사신 가격이 11만 9천 원에 와우, 비중 70%네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최근에 사신 줄 알았더만은 2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사신 가격이 잠깐 또 올라왔다가 또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익절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나올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TCK 이번에 기회 놓치면 더 길어지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적정 주가를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랑 비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 TCK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기업이라 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SiC 링을 만드는 기업이죠. 탄소를 통해서. 네. 근데 이제 반도체랑 태양 전지에 필요한 실리콘 인곳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반도체에서도 발생을 하고 태양광에서도 발생을 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불확실할 때는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 실적이 좀 괜찮을 수가 있고요. 반도체 업황이 화랑일 때는 오히려 태양광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CK의 연간 실적을 보면은 반도체 업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면 그게 좀 중상위권에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워낙 후공정 패키지 기업들은 이 반도체 업황이 왔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균조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적자까지 갔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TCK도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 있는 기업인데도 이 정도의 실적을 발휘하면은 굉장히 좀 안전하게 실적을 발휘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사 TCK가 1분기 영업이익이 17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감소를 했지만 반도체 업황 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지금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낸드 업황 회복으로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연간 실적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향상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차트를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의 차트랑 닮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CXL, 온디바이스 AI, 그다음 HBM 대장을 제외하고는 정말 난다긴다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유사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급 동향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최근 2주간에 음봉이 많이 찍혔어요.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TCK 같은 경우는 최근 3거래일 차트만 제외하면은 우상향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다음에 기관 순매수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 순매수 이어졌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어제는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랑 비교해서 조금 아쉽지만 대장보다는 아쉽지만 여느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잘했다.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차트 추이가 나빠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4주 전에 한 달 전에 급등한 뉴스가 있었고 이때는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어요. 없죠. 급등하지 않은 종목들이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21선과 61선 천천히 따라붙는 부분인데 굳이 이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어렵게 매수가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스탑 구간을 11만 7천 원을 잡아드리는데 매수가 아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70%를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70% 중에서 60%를 정리하시는다면 10%는 쭉 들고 가셔도 된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트레이딩 스탑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왜냐하면 수급이 좋잖아요.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13만 3천 원에서 비중을 50% 이내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 14만 1천 원에서는 비중을 30%로 줄이시고 14만 1천 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드라이빙을 거시던가 14만 1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일주일, 2주일 횡보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비중을 20%로 줄이신 다음에 다른 성장성 유망한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넉게임님께서 올려주신 TCK와 관련해서 이 어마어마한 70%의 확률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해 나가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긍정적인 관점. 13만 3천 원, 13만 6천 원, 14만 원. 요 정도 선에서 차근차근 매도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신 다음에 가볍게 수익 많이 내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님의 종목이고요. 62,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도 30%시고요. 한 1년 정도는 보유하시면서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좀 하락하는 듯 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리면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5% 상승이었고요. 46,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이 반등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익의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좀 비중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예,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300%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만 원 유지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46,750원이 종가거든요. 네. 오는 1분기 매출액이 2,440억에 영업이익이 44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6%, 288% 정도 증가한 수치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요. 시장 전망치가 48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거의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동박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 아시죠?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지금 보니까 이제 올해 연말에 보니까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주력 고객사 증설 일정 때문에 제품 출하가 3분기랑 4분기 좀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하반기에 말레이시아 공장 증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1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오늘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 좀 강력하게 반등을 해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수급을 보니까 외인하고 기관은 도리어 좀 매도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이번 기회다 하고 그래서 매도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동박 쪽이 계속 과잉 생산 때문에 재고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하반기에 여러 이제 증설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오시려면 다시 재반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번 주 제가 주말에 2차 전지 섹터 차트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이거 차트 괜찮았어요. 저는 반등 차트 정도라고 본 건데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제가 지금 그걸 왔는데 우선은 단기 고점은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형성한 5만 1,000원, 5만 2,000원대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준다면 그 정도까지 단기 반등 그 정도까지 가능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6만 4천 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희망적인 부분을 드리면.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실적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개선되는 것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히 한 1분기, 2분기 선행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십니다. 30%시면. 그리고 6만 2천 원이니까 평단도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지금부터 조금 이제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거든요. 이게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도리어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번에 나눠 30%시니까 3분의 3분의 3분을 해서 3번에 나눠서 지금부터 이제 분할 손절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면 이걸 가져가실 수 있다면 하반기 거의 몇 개월 전 6개월 이상을 좀 끌고 가신다면 지금 6만 2천 원이시니까 5만 9천 원에서 6만 원, 6만 2,000원, 6만 4천 원 이런 식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평단까지 상승할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그래서 전략을 제가 드린 대로 한번 지금 가격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 정도에서 3분의 1. 예, 그렇게 날리시는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래 끌고 가신다면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 평단은 올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전략을 전해드렸고요. 단기적으로 현재 이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을 줄여나가는 방법과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면서 하반기 이후에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전달해 주셨으니까요. 네.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아싸가오리님께서 이분 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현대바이오. 이거 시켜가지고 옆에서. 자, 네. 19,800원에 10%를 담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렸는데요. 앞으로 이거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뭐 대충 찾아보니까 뭐 댕기열이나 뭐 옛날에 그 치사율 잠깐 30% 막 이러면서 일본 전염병 네. 이거 관련된 종목하고도 엮여있는 현대바이오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한번 시세 한번 크게 나오고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걸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이거 손절할까요? 일단 뭐 감사 시즌 지났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악재는 없다는 이거군요. 네,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현대바이오가 제가 알기로 현대 계열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CM팜이에요. 그래서 현대전자로부터 분사되었던 기업 중에서 이제 IT 사업을 접고 제약바이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이제 CM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는 현대바이오라는 이름을 들고 있지만 현대랑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최대 주주가 중요하냐면 최대 주주가 약간 든든한 전방 기업이면은 적자 기업인 상황에서 자본 조달을 할 때 조금 용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최대 주주가 약간 좀 빈약한 최대 주주면은 3자 유증을 안 하고 이제 주주 배정으로 이제 유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 3년 연속 적자가 나온 기업은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뉴스가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어떤 댕기열 바이러스나 췌장암 개발 뉴스, 임상 뉴스로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브라질 댕기열 치료제 임상 실시, 그다음에 임상 뭐 일상 진행,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 대표이사가 공지까지 쓰면서 우리가 이번 임상에 좋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좋게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거를 공개를 하는 기업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행동이나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정도 보유 기간은 가져가는데 그 이상 실패했을 때 가져가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네. 손절가를 잡고서 제가 보통 손절가를 이탈하면은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손실을 크게 감당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고 매수가 위치 괜찮으세요. 그다음에 임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은 호재가 나왔을 때 추세가 연결이 되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뭐 말맞다나 뭐 현대바이오가 뭐 HLB랑 다를 게 뭡니까? 뭐 어떤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은 유사하지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삼천당 제약이랑 알테오자인이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리스크는 적자 기업이라는 거랑 전방에 든든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뭐 제약바이오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임상이 전혀 쓰잘데기 없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세 체크랑 수급 체크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매수가랑 비중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수급동에 보면은 기관 매수랑 외국인 수매수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이 외국인과 기관은 이 현대바이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대감이 있는데 통과됐을 때 추이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보유자분께서는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절가는 1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2,000원, 2차 목표가는 24,150원 잡는데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에서 3% 매도하시고 2차 목표가에서 3% 잡으신 다음에 남은 3%는 24,000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바이오 적자 그리고 뒷배가 좀 없다라는 그런 거 빼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분할 매도입니다. 1차 22,000원, 2차 24,150원, 손절가 19,0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현님 오셨고요. 너무 떨어지는 종목 하나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그 종목은 바로 제우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1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담으셨어요. 오늘도 장중에 좀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4%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16,000원 깨고 내려옵니다. 15,800원 오늘의 종가예요. 최근 들어서 좀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제우스는 원래 뭐 저희 아는 뭐 로봇 관련주로 저희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HBM 섹터로 편입이 됐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HBM용 세정공정 세정공정 어떤 장비 요 관련주로 이제 인식이 돼서 지난 연초부터 상당히 뭐 강세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뭐 삼성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좀 4분기까지 지난해 어떤 실적입니다.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어드밴스드향 요 패키징 세정 장비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도 이제 제품이 좀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1분기부터 실적이 잡혀요. 그래서 아직 컨센서스가 좀 나오진 않았는데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엔비디아가 좀 떨어지면서 HBM 섹터가 지금 많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좀 버티고는 있으나 HBM 섹터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크고요. 아무래도 뭐 대장주 한미반도체까지 좀 흔들리는데 이런 이제 HBM 섹터의 좀 후발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하락할 때 더 영향을 좀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이소는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로봇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HBM 섹터 때문에 HBM 섹터의 어떤 동반 조정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실적 부분에서의 조금 기대감이 좀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이 하락의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그래서 요 차트를 띄워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차트면은 저는 손절을 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좀 깼거든요. 요게 저점이 2월 초에 형성한 그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예, 그 이선 지금 16,000 대략적으로 500원이거든. 16,500원 정도를 지난 4월 그래도 4월 언제죠? 요때 제가 보면은 4월 한 중순경인 것 같습니다. 4월 중순경에 4월 제가 보니까 4월 11일 예 그때 형성한 어떤 저점을 다시 또 깼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지금 15,200원까지도 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나 아니면 기타 반도체 미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올해 지금 이번 주에 있는 매그니피센트 7 테슬라 뺀 이 6개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것들이 좀 좋아야지 될 것 같아요. 성장주 특히 반도체가 가려면 지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숫자로 좀 증명해 보여야지 HBM 섹터도 같이 올라가고 제우스도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15,200원 정도를 만약에 터치하면은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조금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SK하이닉스가 25일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적이 좀 괜찮게 발표가 되고 반도체가 턴한다면 다시 재차 19,500원 정도는 트라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면은 요거 지금 평단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10%시니까 뭐 요거 물타기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우선은 만약에 견딜 수 있다면 15,200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를 이탈하면은 우선 단기 손절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분야는 미국에서 너무나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15,200원 손절 라인 체크를 하시면서 이탈 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요. 그래도 이 섹터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회복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만 차 지켜준다면 회복의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종목들 저희가 지금 계속 빠르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원희 님께서 자율주행하면 또 이쪽 종목이 항상 나왔었죠. 현대 오토에버인데요. 사셨던 가격이 177,300원. 그러니까 이 가격대 사시고 난 다음에 무너진 것 같아요. 예, 사시고 난 다음에 올해 2월쯤이 그 가격인데
그 이후에 크게 장대 음봉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10% 비중이고 오히려 이렇게 될 바에야 그냥 추가 매수 할지 좀 궁금해하시면서 단기 중기 쪽으로 좀 전략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팀장님 이거 좀 회복이 좀 될까요? 거의 지금 연저점이네요 지금. 예, 어떻습니까? 추가 매수를 권해드릴 수 있겠지만 추가 매수할 자금을 일단 쓰시다가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추세를 돌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현대오토에버하고 HL 만도하고 모트렉스 차트를 보시면 닮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현대 이제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모텍스도 그렇고 HL 만도도 그렇고 현대오토데이버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분기 실적이 우상향 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간 실적 상승폭은 현대오토데이버가 제일 크죠. 근데 아쉽게도 현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한 게 있나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나 다른 현대차 같은 경우 주주환원 정책이 너무나도 유명하게 나와 있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비를 기준으로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PBR도 2.45이기 때문에 PBR이 2.45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PBR이 1이 안 돼야지만 저평가를 하는 것도 맞지만 주주환원 정책을 내비춘 종목들 중에서 PBR이 1이 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현대차라는 든든한 기업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하게 내비쳤는데 현대오토에버는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유보율이 괜찮은데 왜 주주환원 정책을 안 하냐라고 한다면 PBR이 2.45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PBR도 PBR이지만 이 모트렉스랑 HL 만도랑 똑같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자율주행에 대한 투심이 돌지 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반도체랑 로봇, AI 소프트웨어, 2차 전지 이만큼이나 이 섹터만큼이나 뉴스가 많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빈도의 3분의 1 이상은 자율주행 뉴스가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뉴스가 나오면서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우리 보유자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그냥 자율주행이 부각받기 위해서는 정말 자율주행 관련해서 강한 종목이 나오던가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밀려야 사람들이 다른 투자 인사이트를 찾다 보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자율주행 뉴스가 자율주행 4단계 뉴스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도입 이 뉴스가 나온 지 거의 한두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조금 살아나야 이것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자율주행 결함을 인정을 하면서 리콜도 받고 맞아요. 그런 뉴스 이후로 자율주행이 부각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원유, 유가 이런 것도 하루에도 4-5개 뉴스를 찾아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뉴스가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못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다행히도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자기 본업을 잘하고 있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요.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이 재무가치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다. 그럼 제가 손절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고 반도체가 쉬면서 다른 섹터들의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자율주행 순환매가 돌 때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좀 갭이 맞는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매수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손절가는 13만 원 잡아드리는데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13만 원에 하시는 게 아니죠. 추세가 돌았을 때 15만 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양봉이 3일 연속 나오고 21선이나 61선 위에 있어야 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추세가 돌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손절가를 13만 원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 1차 목표가는 15만 7천 원, 2차 목표가는 17만 7천 원 잡고서 천천히 비중 다른 종목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가 15만 7천 원, 17만 7천 원, 손절가 13만 원인데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좋은데 15만 원 선에서 그리고 양봉이 빨갛게 3개 떴을 때 그 다음에 20일, 60일선 위에 다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딱 유입이 됐을 때가 팀장님이 말하는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거다. 요때 추가 매수까지 해보십시오. 네. 꼼꼼하게 체크해 드렸고요. 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늘 엑스콘을 들어갔는데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예,
그전에 뭐 조금씩은 했는데 오늘 지금 25,200원에 네. 5%를 5%로. 샀는데 네. 갑자기 유상증자 그러게요. 뉴스가 나와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가셨는데 하필이면 들어가자마자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시간외에서는 하한가까지 내려간 걸로 네. 지금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400억.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저희가 짜드릴게요. 김진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사자마자. 네, 안 그래도 저도 뉴스를 봤거든요. 시간에 저도 종목을 체크하는데, 뭐, 제가, 보니까 유보율도 뭐 상당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2,700%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자금이 부족해 보이진 않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조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좋고 제가 지금 표를 좀 띄워놨거든요. 보시면은 2013년도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마이너스 46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유상증자 건 관련해서 그 자금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운영자금이거든요. 어떤 투자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운영자금 쪽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시 내용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주가에 부정적으로 당연히 작용을 할 것 같고요. 400억인데 지금 시총이 지금 엑시콘 같은 경우 2,728억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400억 정도의 유중인데 2,700억 정도의 회사가 400억이면 나름대로 규모가 시총 대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8% 나와요. 그래서 예,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에서도 하한가니까 요 정도 선까지 하락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한 10%에서 12, 3%까지 하락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차트적으로 제가 보면은 차트적으로도 지금 어제 보면은요, 제가 여기 선을 그었는데 25,100원 정도, 170원 정도인데 약하게 깼어요. 깬 상태인데 시간에서 이렇게 아까 4시 좀 넘어서인가요? 그리고 악재 이렇게 유상증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지금 제가 요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초록색 선 정도가 23,215원인데 요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만약에 지금 선에서 그러니까 어제 어떤 저가를 깨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가적으로 시간의 어떤 하락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종가가 22,65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은 선 160일선 정도인데 23,500원을 좀 하회해요. 그래서 이게 우선은 400억 정도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금 현 시총의 15% 정도니까 좋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격이 그나마 고점에서 물리신 분도 거의 3만 원대이실 수 있거든요. 25,200원이니까 그래도 5% 비중이 그나마 다행이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단기적인 어떤 악재이니까 우선 내일 매도하는 것도 좀 좋아 보이거든요. 내일 안에 우선은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좀 더 내려왔을 때 한 22,000원 정도 그 이하선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그어드리는 거 21,000원대 나오거든요. 21,000원대 이상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여기 엑시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CXL 관련주로 뭐 대장주로 등극이 됐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반등하면 재차 좀 움직이면 나올 수 있는데 유상증자가 좀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선은 5% 비중이시니까 뭐 전량 우선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시청자님 안타깝게도 유상증자에 대한 좀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라 단기적으로는 요 피해를 일단은 잠깐 피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고 아마 하단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거든요. 그 타이밍 저희와 함께 또 찾아보시죠. 좀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럼 시초가에서 매도해야 되나요?
내일 시장 시작하자마자 한번 매도 타이밍 잡을까요? 예, 제가 네. 지금 보는 건 10% 15% 정도의 어떤 하락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400억 정도니까 좀 규모가 나름대로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 시초가부터 좀 보시면서 분할로 매도하시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저희가 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수익의 기회 만들어 볼 테니까요. 일단 내일장에서 부지런히 한번 잘 대응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엑시콘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답답하네. 뭐 내일 또 이러다가 또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어쨌든간. 자, 그러면은 엑시콘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2부 때 저희가 이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바로 오늘 또 잠수함 얘기 나오면서 HD 현대중공업과 같이 갔던 한왕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내내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였었고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젠 나올 수 있는 건가? 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